며느리가 그랬어요. 이 집이 자기 거라면서. 저더러 이젠 나가라네요. 그 말이 진짜더라고요. 아들놈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만 떨궜죠. 남편이 먼저 떠나고 목숨같이 지켜온 내 집인데 그 아이들한테는 그냥 돈으로만 보였던 거였어요. 근데요, 저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았어요. 인생의 지혜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거더라고요. 이제부터 기막힌 사연 시작합니다. 엄마, 저희가 당분간 같이 지내면 어떨까요? 아들 승민의 목소리는 유난히 부드러웠다. 정희는 순간 멍해졌다. 주말 오후 햇살 좋은 날씨처럼 평화롭던 집안 분위기에 파문이 있는 듯했다. 주방에서는 국이 끓고 있었고 거실에는 정희가 매주 돌보는 화분들이 햇살을 머금고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정희는 74세, 서울 강서구의 오래된 주택에 혼자 산 지 7년째다. 남편은 몇 해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은 결혼과 동시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오직 아들 승민만이 가까이 있었고 그는 자신이 장성한 아들이라는 책임감으로 자주 전화를 걸고 간혹 주말마다 찾아왔다. 며느리 주희와는 그렇게 친밀하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였다. 같이 지내긴 무슨 일 있니? 정희는 조심스레 물었다. 아들은 당황한 듯 머리를 극적였다. 아니 하율이도 커가고 엄마도 혼자 계시고 우리가 좀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에 정희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손주 하율이. 그 천진난만한 웃음과 투정이 그리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본능적으로 뭔가 걸리는 기분이 들었다. 직감이라는 것은 평생 살아오며 얻은 일종의 경보 장치였다. 그래, 그럼 같이 살아보자. 근데 나 생활은 내 방식대로 할 거다. 그렇게 시작된 동거. 며느리 주인은 입주한 첫날부터 무척 상냥했다. 정희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어머님, 앞으로 저희가 잘 모실게요. 진짜 효도하고 싶었어요. 처음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정희는 아침마다 찬밥을 데워 따끈한 국과 반찬을 차려냈고 주인은 어머님, 고생하지 마세요. 라며 부엌을 정리했다. 하율이는 방 안 가득 장난감을 쏟아놓고 뛰놀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눈빛이 가끔 허공을 가르며 휴대폰을 자주 붙잡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모습. 승민은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에 응하지 않았고 저녁 식사도 대충 넘어가기 일쑤였다. 정희는 그 무언의 공기를 감지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의 기운은 느껴지는 법이다. 가족이라는 단어 아래 묻혀버리는 불편한 진실. 그 작은 금이 점점 벌어지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정희는 우연히 안방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남편과 함께 입주 첫날에 찍은 사진. 푸근한 미소의 남편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집문서.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집은 그저 벽돌로 쌓은 공간이 아니라 추억과 시간과 인내로 만든 삶 그 자체였다. 그날 밤 정희는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다. 이 집이, 내 삶이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주인은 참 다정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마치 오랫동안 마음먹은 선물을 건네듯 다소 들뜬 얼굴이었다. 승민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우리 둘이 오래 고민했어. 엄마 혼자 외롭게 계시는 거 마음에 계속 걸렸어. 하율이도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좋고 우리한테도 가족이 필요하잖아.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멍해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실 한쪽에서 손바느질로 손주 하율이의 베개 커버를 기워주고 있던 그녀는 실밥을 잘라내던 가위를 내려놓고 눈을 찡그리며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모시고 산다니, 그걸 왜 너희가 결정하는 거니? 아니요, 당연히 어머님께 허락을 받아야죠. 저희가 감히 어떻게 맘대로 하겠어요. 주인은 미소를 띠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예전과는 달랐다. 정희는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아들의 말이라면 믿고 싶었고 손주의 웃음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는 것도 싫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 한 줄기 불안이 조용히 피어올랐다. 이사 첫날 주인은 정희의 방부터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어머님, 여긴 햇빛이 잘 들어서 아늑하실 거예요. 저희는 다락방 쓰면 돼요. 하율이는 우리 방 옆 작은 방 쓰게 할 거고요. 정희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락방은 정희가 평소 다도용 도구와 손바느질 재료를 모아두던 아지트였다.
낡았지만 그녀만의 공간이었고 때론 남편의 편지를 꺼내 읽는 장소이기도 했다. 며느리는 부지런히 집안 곳곳을 치우고 가구 배치를 바꿨다. 어머님, 이건 버릴게요. 너무 오래돼서 요즘엔 이런 건 잘 안 써요. 가끔은 정희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멋대로 결정하는 모습에 정희는 말없이 부엌에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아들 승민이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엄마 불편해? 우리가 너무 갑작스럽게 들어온 건 아닌지 걱정돼서. 정희는 씁쓸한 미소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가 좋다면 나야 좋지.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베란다로 나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래왔듯이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난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효도라지만 이게 정말 날 위한 일일까요? 그날의 정적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정희는 그렇게 점점 집안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변해갔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방 안엔 고요함이 감돌았지만 그 고요함은 어딘가 어색했다. 문득 거실에서 들리는 익숙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 아이가 떠드는 소리, 그리고 주위의 낮은 음성. 하유라, 조용히 해. 할머니 또 일찍 일어나시겠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뒤로 섞여 있던 그 말투. 정희는 그 작은 문장 하나에 마음이 서늘해졌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분명 억양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치 남처럼 차가웠다. 그날 아침 주인은 식탁에 정갈하게 차려진 식사를 보며 대뜸 물었다. 어머님, 요즘도 혼자 시장 가세요? 가까운 데야 걸어 다니지. 뭐가 문제니? 아니요, 그냥 요즘은 그런 거 조심해야 해서요. 혹시 헷갈리시거나 길 잃으시면 안 되니까요. 정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말은 분명 치매라는 단어를 돌려 말한 것이었다. 아무리 다정하게 던져진 말이라도 정희는 그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아직 정신 멀쩡해, 주희야. 내가 헷갈릴 나이인 것처럼 말하지 마. 주인은 당황한 듯 웃음을 지으며 말을 돌렸다. 에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걱정돼서요. 진짜로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주희의 시선은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엔 같이 드라마를 보며 웃던 며느리가 이제는 정희가 무슨 말을 하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대충 대답했다. 심지어 하유리에게도 이상한 말들이 들렸다.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잘 몰라. 할머니한테 너무 의지하면 안 돼. 작은 손주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칼날처럼 정희의 가슴을 찔렀다. 정희는 혼잣말을 삼켰다. 내가 그렇게 짐이 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거실 한쪽에서 주희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원래는 볼륨을 줄이고 통화하던 며느리였지만 그날은 대화가 명확하게 들렸다. 응, 아직도 그대로야. 말 한마디 안 해. 서류도 아직 안 받았고. 곧 그 집도 정리될 거야. 승민이도 이제 겨우 설득됐어. 정희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 대화는 분명 자신과 이 집을 두고 나눈 이야기였다. 곧 그 집도 정리될 거야. 그 말은 이 집을 팔 계획이란 뜻이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뜨개질 실을 꽉 쥐었다. 하얀 실이 손가락 사이에서 불그스름하게 변할 만큼 그동안의 일들이 하나둘 퍼즐처럼 이어졌다. 주위의 시선, 하유리의 말, 시장에 못 가게 하려던 이유, 서서히 밖으로 밀려나는 듯한 감각. 그날 밤 정희는 민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자는 대학 시절 친구로 현재는 동네에서 작은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다. 민자야, 나 진짜 바보 같았어. 그 아이가, 주희가 내 집을 노리는 것 같아. 민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희야, 너 지금부터라도 증거 모아. 통화 녹음, 문서 사본, 뭐든. 너만 감정으로 대하면 절대 안 돼. 정희는 핸드폰에 녹음 어플을 깔고 일기장 한쪽에 계획이라는 제목을 적기 시작했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하나하나 날짜별로 며느리의 이상한 말과 행동을 기록했다. 며칠 후 주희가 다시 찾아왔다. 어머님, 혹시 이거 서류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대신 은행 일 처리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다 읽은 뒤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거 복사해서 민자한테 보여줄게. 걔가 이런 쪽 잘 아니까. 주인은 얼굴이 굳어졌다. 굳이 뭐 그럴 필요까지는.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희는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았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 정희는 남편의 유품이 들어있는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이 집을 자신도 지키기로 결심했다. 효도라는 말에 속은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켜보는 눈이 될 거야. 정희는 결코 예전의 정희가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 뒤에는 단호함과 생존의 본능이 깃들기 시작했다. 효도라는 명분 뒤에 감춰진 시선, 그 위선을 이제 그녀가 온몸으로 마주하게 될 차례였다.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너무 오래 얘기하지 말래요. 머리 아프시대요. 하유리의 천진한 말 한마디는 정희의 심장을 아리게 후벼 팠다. 사랑하는 손주의 입에서 며느리의 무심한 말이 그대로 전해질 줄은 몰랐다. 정희는 하유리를 향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하율이 머리 안 아프게 금방 끝내자. 하지만 그 말 끝에 묻어난 울림은 지우기 힘든 상처였다. 그날 이후로 정희는 하유리와의 대화를 조심스럽게 줄였다. 아이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며느리의 그림자가 무겁게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며느리 주인은 갈수록 말을 아꼈다. 정희가 식사 중 반찬에 대해 이야기하면 아, 네. 하고 짧게 대꾸한 뒤 휴대폰으로 시선을 옮겼다. 말이 끊기면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정희는 그 침묵을 외면하지 못했다. 주희야,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하는 게 있니? 아니요, 전혀요, 어머님.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말투는 매정했고 눈은 정희를 마주하지 않았다. 주인은 자주 친정엄마와 통화를 하며 집안 상황을 보고하는 듯했다. 정희는 그런 모습들을 무심히 지나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안방에 있는 서랍장을 정리하다 오래된 장부와 편지를 발견했다. 남편이 생전에 남긴 손편지와 예금 통장이었다. 문득 남편의 필체로 적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이 집은 우리의 마지막 자산이자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아니다. 정이 당신이 지켜야 할 삶의 보루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재산이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선물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정희는 집의 문서를 작은 금고에 옮겨 보관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문서를 찾지 못하게 몇 겹의 포장지와 편지 봉투 속에 숨겼다. 며칠 후 주인은 다시 다가왔다. 어머님, 혹시 집 문서 어디 두셨어요? 나중에 보험 서류 정리할 일이 있어서요. 정희는 멈칫했다. 문서가 왜 필요하지? 그건 내 건데. 아, 그냥 혹시 몰라서요. 요즘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저희도 도움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민자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 요즘 집 관련 일은 그 친구가 다 챙겨줘서. 주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민자 이모요? 그분이 그런 일까지 하세요? 응.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경험 많거든. 그 친구 말은 내가 믿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더 이상 예전의 순한 시어머니가 없었다. 조용한 단호함 그리고 준비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다이어리에 또 한 줄을 추가했다. 사람의 말보다 표정이 진실을 말한다. 며느리의 눈빛이 이제는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며칠 후 우연히 정희는 하유리의 놀이상자 안에서 이상한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 그건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뮬레이션이란 제목의 인쇄물이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살짝 뽑아 읽은 그 문서엔 주위의 이름과 담보 활용 가능 자산 평가표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정희는 문서를 그대로 다시 넣은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민자에게 또 전화를 걸었다. 민자야, 나 이제 확신이 들었어. 이 집을 주희가 노리는 게 맞는 것 같아. 민자는 침착하게 말했다. 정희야, 절대 흔들리지 마.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다음 주 우리 센터에서 지인들 4명과 함께 만나자.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도와준 적 있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싸울 준비를 마쳤다. 이제는 더 이상 며느리의 낯선 말투에 상처받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혜로운 시어머니였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지켜온 삶의 공간을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으로 변모해가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관찰하는 사람이다. 낯선 시선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엄마, 민자 이모가 뭘 하셨어? 그날 저녁 정희는 아들 승민에게 민자와의 통화 내용을 대충 전했다. 별말 안 했어. 요즘 부동산 사기도 많고
노인 대상 범죄도 많다니까 조심하라고 하더라. 승민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너무 의심하지 마. 주희가 뭐 나쁜 생각 있겠어?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바위처럼 무거웠다. 의심은 마음의 병이라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유일한 방어막이었다. 며칠 후 주인은 식탁 위에 보란 듯이 무슨 인쇄물을 올려두었다. 어머님, 요즘 실버타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기 보니까 조건도 좋고 의료시설도 완비되어 있고 혹시 마음 있으시면 언제든 알아볼게요. 정희는 그 말에 아무 대꾸 없이 물컵을 들어 입을 죽였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아직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주희의 미소는 단숨에 사라졌다. 네, 뭐 아직은요. 그 밤 정희는 침대 위에서 한참을 뒤척였다. 잠이 들려 할 즈음 방문 너머에서 주희와 승민의 대화가 들려왔다. 당신 요즘 말이 이상해. 어머니가 감 잡으셨으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말자니까. 정희는 눈을 떴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다. 방 한편에 놓여있던 작은 금고를 열어 오래된 문서와 남편의 편지를 꺼냈다. 그 편지엔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집을 끝까지 지켜. 어떤 상황이 와도 너만은 흔들리지 마.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정희는 다짐했다.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닌 이성을 무기로 해야 한다고. 민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민자야, 다음 주 시간 돼? 사람들 좀 소개시켜줘. 준비해야겠어. 민자는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너만 준비돼 있으면 내가 다 도와줄게. 며칠 후 정희는 민자의 지인들과 함께 작은 커뮤니티 회의에 참석했다. 거기엔 똑같은 문제를 겪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어떤 이는 자식에게 재산을 빼앗겼고 어떤 이는 치매 판정으로 요양원에 보내질 뻔했다. 내가 바보였지요. 아들 말만 믿고 집을 넘겼더니 그해 겨울에 바로 쫓겨났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제 사인을 위조해 뭘 팔았더라니까요. 법적으로는 막기도 어려워요. 그 말들을 들으며 정희는 점점 더 확신을 가졌다. 자신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준비를 하겠다고. 정희는 일기장 맨 앞장에 다시 문장을 적었다. 의심은 병이 아니다. 내 삶을 지키는 방패다. 그리고 며칠 뒤 정희는 조용히 민자와 함께 가짜 문서를 만들었다. 이전 등기동의서라는 이름의 문서에는 실제 내용이 아닌 정희가 며느리의 시험을 보기 위해 만든 함정이 적혀 있었다. 주희가 이 문서를 받아들 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정희는 이제 준비를 마쳤다. 흔들리던 중심은 다시 바로 섰고 봉인됐던 진심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무대는 며느리의 반응이었다. 너무 믿은 죄. 이젠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정희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다음 단계를 밟기 시작했다. 이른 새벽, 정희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차를 끓였다. 부엌 창가에 앉아 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던 그녀의 눈빛엔 어느새 예리한 결단이 깃들어 있었다. 오늘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었다. 정희의 곁에는 얇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민자와 밤을 새워 준비한 함정용 문서 가짜 이전 등기 동의서가 들어 있었다. 이게 마지막 시험이다. 주희야, 내 본심을 보여줘. 정희는 봉투에 노란 포스트잇을 조심스럽게 붙였다. 민자가 말한 서류야. 시간 될 때 검토해줘. 라고 적혀 있었다. 문장의 말투는 평소에 다정한 어투 그대로였지만 그 속엔 냉철한 전략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일부러 거실 탁자 위에 놓았다.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게. 하루 종일 정희는 일부러 바쁜 척 집안을 정리했다.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책장을 재정리하고 심지어 손주 하유리의 장난감 상자까지 정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늘 거실 탁자 위 봉투를 향해 있었다. 점심 무렵 드디어 주희가 거실에 나타났다. 봉투를 보더니 흠칫 멈춰섰다. 정희는 들은 채도 하지 않은 채 청소기를 돌리는 척했다. 주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고는 말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 그거? 민자 말로는 혹시라도 몰라서 이런 서류도 준비하라 하더라고. 나중에 너랑 승민이도 참고하라고. 주희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 반짝임은 놀라움이라기보다 탐욕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정희는 점심도 건너뛴 채 안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결국 들려왔다. 문틈 사이로 스며든 낮은 속삭임. 이거 진짜야? 우리 이름으로 넘길 수 있다는 거야? 조용히 해. 아직 엄마가 완전히 마음 연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 문서면 가능성 있어. 정희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계획대로였다. 주인은 예상보다 쉽게 미끼를 물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일부러 주희와 마주쳤다. 서류는 잘 봤니? 주인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네. 어머님, 정말 잘하셨어요. 요즘 복잡한 일이 워낙 많으니까요. 이런 거 준비해두면 나중에 도움될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웃었다. 그래, 내가 도와주니 든든하네. 하지만 그 순간 정희의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타올랐다. 이젠 확실해졌다. 이 아이는 나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집을 노리고 있어. 그날 밤 정희는 민자를 만나러 갔다.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 눈빛만으로도 많은 말을 나눴다. 주희가 서류를 받아들였어. 그럼 다음 수순 들어가야지. 민자의 눈빛은 결연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이젠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 민자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다. 이건 가정 내 재산 보호 전략 초안이에요. 세세한 내용은 다음에 변호사와 함께 조율해야 하지만 기초는 다 준비됐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몇 장을 넘기던 그녀의 손이 멈췄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스캔되어 문서 한쪽에 끼워져 있었다. 그 사진 아래 손글씨로 쓰인 문장이 있었다. 지켜야 할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입니다.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이 다시 한번 단단히 매듭지어졌다. 이제 이 싸움은 재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준비되어 있었다. 민자의 도움은 정희에게 단순한 전략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깨달음이었다. 나이 들어도 약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지킬 권리가 있고 또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 민자는 그 진실을 정희에게 심어주었다. 이 문서는 내 이름으로 된 거야. 누가 봐도 이 집은 명백히 내 소유로 유지되게끔 만들어졌고 누구도 건들 수 없게끔 조건을 설정했어. 민자의 말에 정희는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평생을 참고 이해하며 살았다. 남편의 가족을, 자식을, 그리고 며느리를.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나서야 할 때였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동안 난 그냥 다 믿고만 있었는데. 민자는 차분히 말했다. 이제 네가 믿어야 할 건 너의 판단이야. 누구보다 현명하잖아. 그날 이후 정희는 매일 밤 민자와 회의를 이어갔다. 한밤중 동네 카페 구석자리 혹은 민자의 집 작은 서재. 노트북을 펴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계획을 세웠다. 민자의 커뮤니티는 상상 이상으로 광범위했다. 금융 전문가, 노인보호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희를 도왔다. 며칠 후 정희는 거실 한편에 놓인 작은 문서를 들고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주희야, 지난번 서류 말인데 내가 좀 더 알아봤거든. 민자가 얘기하던 전문가가 있어서 조율했어. 이 문서들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확실히 봉인돼. 주인은 웃으며 받아들였다. 잘하셨어요, 어머님. 요즘엔 뭐든 미리 준비해야죠.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정희는 놓치지 않았다. 그 미세한 떨림. 그건 불안이었다. 계획이 틀어졌을 때 나오는 본능적인 반응. 며칠 뒤 주인은 다시 문서를 보자고 했다. 정희는 무심한 척 대꾸했다. 아, 그거? 이미 민자가 다 처리했어. 법원에도 등록했고. 주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벌써요? 정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함부로 이 집은 이전도 처분도 안 돼. 그게 마음 편하더라. 그날 저녁 정희는 거실에서 하유리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주인은 방에서 전화를 받으며 마치 폭탄이라도 터진 듯 날카롭게 말했다. 이모니 뭐니 해서 다 엉망됐어. 계획이란 게 왜 이렇게 꼬여. 그 서류가 진짜면 우리는. 정희는 색연필을 잡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하율의 그림을 칭찬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읊조렸다. 넌 계획했지만 난 준비했다. 그리고 그 밤 정희는 다시 민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어. 이제 이 집은 지켰어.
다음은 내 삶의 자율성이야. 민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다음 수는 너의 자유를 위해 법보다 강한 내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정희는 그 말을 곱씹으며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게 아니야. 다만 믿고 싶었을 뿐이었지. 이제 그녀는 준비된 여인이었다. 단단하고 지혜롭고 누구보다 당당한. 그들은 나를 시험했지만 나는 내 지혜로 그들을 이겼다. 그날 아침 정희는 거울 앞에 섰다. 하얗게 센 머리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다. 며느리 주희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조급해지고 있었다. 말은 여전히 공손했지만 눈빛엔 숨기지 못한 당황과 긴장이 어른거렸다. 정희는 그 모든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하나하나 자신의 계획을 정교하게 다듬었다. 민자와 정희는 또 다른 카드를 꺼냈다. 바로 정신건강 진단서였다. 혹시 모를 주희의 마지막 반격, 즉 정희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프레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민자의 조언으로 정희는 지역 내 유명한 신경정신과에 예약을 잡았고 당당히 의사 앞에 앉았다. 최근 스트레스나 기억력 저하 느끼신 적 있나요?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아주 또렷해졌어요. 내가 왜 힘들었는지도 이젠 또렷이 보여요. 며칠 뒤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정희 여사님, 연세에 비해 정신력도 또렷하고 인지력도 정상이십니다. 심지어 우울증이나 불안도 전혀 없어요. 이 결과지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희는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투명한 하늘 아래 그녀의 마음도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며칠 뒤 주희가 부엌에서 그릇을 닦다가 정희에게 말을 걸었다. 어머님, 요즘 어디 다녀오시는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병원 좀 다녀왔어. 병원이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 건강검진도 하고 정신건강 진단도 받고 왔지. 요즘은 나이 들면 뭐든 미리미리 체크해야 하더라고. 그 말에 주희의 손이 살짝 멈췄다. 정신건강 진단이요? 그래. 의사 선생님도 내가 아주 멀쩡하고 또렷하다고 하더라.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정상이래. 진단서도 받아놨어. 주희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그녀는 눈에 띄게 말을 아꼈다. 더 이상 서류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집안에서 정희와 마주치는 걸 피하려 했다. 그 사이 하유리는 다시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한밤중 정희가 책을 읽고 있으면 조용히 다가와 무릎에 얼굴을 묻었고 주말이면 할머니 방에와 함께 그림을 그렸다. 할머니, 엄마는 왜 요즘 자꾸 밖에 나가요? 응, 하유라. 어른들은 가끔 생각이 많아지면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단다. 근데 난 할머니랑 있으면 제일 좋아.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아이의 말 속엔 계산도 거짓도 없었다. 그저 진심이었다. 며칠 후 승민이 조심스럽게 정희에게 다가왔다. 엄마, 민자 이모 얘기 듣고 놀랐어. 엄마가 그런 일까지 준비하고 계셨는 줄은 몰랐어. 정희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그냥 넘어갔으면 나중에 널 더 미워하게 됐을 거야. 엄마,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아버지처럼 책임질 줄 아는 남자가 될 수 있을지. 승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정희는 다이어리에 또 한 줄을 적었다. 진실은 누가 증명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드러난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지켜낼 것이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강하고 단단해 보였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다. 그리고 지금 마침내 진실이 그녀의 편이 되었다.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안엔 평온한 정적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 정적은 정희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계산과 추론이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찻잔을 들며 혼잣말을 하듯 마음을 다졌다. 마지막 도장을 찍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야. 민자와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재산 방어 문서의 세부 조항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다. 그리고 정희는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 변호사를 불러서 이 서류 공증도 받고 정식 등록도 해야겠어. 민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보호 문서가 아니야.
너의 의지를 기록한 명백한 문서야. 며칠 뒤 지역 법률사무소의 회의실. 정희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고운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다. 변호사, 민자 그리고 공증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늘 이 서류는 정희 여사님의 생전 재산 처분에 대한 의사와 사후에도 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 서명하시면 어떠한 제3자도 집과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붓펜을 들고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깔끔하게 서명했다.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그것은 긴장도 두려움도 아닌 해방의 진동이었다. 도장을 찍고 난 뒤 정희는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내 인생에 내가 도장을 찍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하유리의 책가방이 현관 옆에 놓여 있었고 거실에서는 낮게 TV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상했다. 주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정희는 안방으로 향했다. 침대 위에는 정갈하게 개어진 옷가방 하나. 그 옆에 주희의 글씨로 쓰인 짧은 메모가 있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더는 버틸 자신이 없어요. 저 자신에게도 부끄러워요. 하유리는 남편이랑 있으니 걱정 마세요. 순간 정희는 의외의 감정을 느꼈다. 분노도 아니었고 안도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품었던 긴장이 탁 풀리며 남은 깊은 공허함이었다. 며칠 후 승민이 어머니 앞에 앉았다. 초췌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엄마, 주희 떠났어. 나한테도 연락 없고. 근데 엄마, 그 문서. 나중에 바꿔야 할 때가 오면 나 믿어줄 수 있어?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건 지금 내가 지켜야 할 몫이야. 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떤 남편, 어떤 아빠, 어떤 아들로 남느냐가 더 중요해. 승민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난 아무것도 몰랐어.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정희는 고개를 젓고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늦지 않았어. 그날 밤 정희는 다이어리를 열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의 다음과 같이 적었다. 봉인된 건 단지 문서가 아니었다. 나의 희망, 나의 존엄, 그리고 나의 이름. 이제 누구도 그걸 훼손할 수 없다. 며칠 후 마을회관에 민자와 함께 나타난 정희는 봉사활동 신청서를 작성했다. 동네 노인들과의 다정한 웃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는 손길.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사는 여인이 아니었다. 주희가 떠나간 자리는 텅 비었지만 오히려 그 공백이 정희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되었다. 하율은 여전히 할머니 무릎에 기대고 승민은 조금씩 자신을 바로잡아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희 자신이 다시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그날 아침 마당에 매화나무에 새순이 움트기 시작했다. 정희는 이른 햇살 아래에 앉아 차 한 잔을 들이켰다. 세상이 달라진 건 아니었다. 여전히 집안엔 하율의 웃음소리와 승민의 어색한 미소가 오가고 주인은 떠난 채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정희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치 보는 시어머니도 무시당하는 노년도 아니었다. 그녀는 온전한 자신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한 사람, 강정희 여사였다. 그날도 민자와 함께 지역 노인복지센터를 찾았다. 그곳에서 정희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가끔은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어르신이 물었다. 정희 씨,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정희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저 드디어 제 이름으로 살아보기로 했거든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판단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 삶. 정희는 그 삶을 살기로 결심했고 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갔다. 그건 세상을 바꾸는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인생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승민은 아버지가 남긴 공방을 정리하며 다시 작은 가구 제작을 시작했다. 언젠가부터 아들의 손에는 못질과 목공칼이 익숙해졌고 그의 표정엔 책임감이 자라기 시작했다. 엄마, 하율이랑 같이 작은 책상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애가 이제 공부하겠다고 난리예요. 정희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뭔가 가슴 한켠이 찌르듯 따뜻해졌다. 잘했다. 그 애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거 싫어했잖아. 그런데요. 이상하게
할머니 옆에 앉아 책 읽는 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정희는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엔 복잡한 감정이 녹아 있었다. 상처도 후회도 다 녹아 흘러내린 뒤 남은 단단한 사랑이었다. 그날 저녁 승민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엄마, 매주 수요일에 복지관 봉사 가신다면서요? 혹시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정희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더니 천천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가자. 우리 봉사도 하고 삶도 다시 배워보자.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다. 사랑은 소유도 지배도 아니었다. 그저 함께 존재하며 지켜보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존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며칠 후 하율이 손편지를 하나 내밀었다. 알록달록한 색연필로 적힌 글.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집은 할머니 냄새나서 좋아요. 할머니가 만든 반찬이 제일 맛있고 할머니 방에서 자는 게 제일 포근해요. 커서 나도 할머니처럼 멋진 어른 될래요. 정희는 편지를 들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뺨으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사랑이 흘러 넘치는 순간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삶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다이어리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아래에 덧붙이듯 적었다. 내 삶은 누군가의 시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나는 내 이름으로 살고 있다. 내가 지킨 집, 내가 품은 가족, 내가 선택한 자유.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늦은 봄의 바람이 살짝 커튼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엔 어쩌면 새로운 인연과 더 넓은 사랑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켰다. 삶의 무게도 상처도 다 지나간 자리 위에 이제는 강정이라는 한 여인의 새로운 계절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